그럼 지금부터 허위 조작 정보 대응 교육에 대해서 어,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감초등학교 교사, 또 카톰에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성철입니다. 네, 지금 사진 보이시죠? 여기 양의 탈을 쓴 늑대 사진 그림인데요. 가짜 뉴스로 일컬어지는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잘 나타낸 그림 같아서 이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 교활한 모습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허위 조작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단 허위 조작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 사실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허위 조작 정보, 사실은 영어로 번역을 하면요, disinformation이 됩니다. disinformation. 이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작한 허위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적인 목적이 있었는가, 그 다음 사실관계를 조작했는가입니다. 사실은 이 디스인포메이션과 관련해서 인적 개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디스인포메이션이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가장 비슷한 또 개념으로는 패러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패러디는 아마 선생님들이 다 아실 텐데요. 사실은 패러디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관계를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패러디는 우리가 패러디라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누가 봐도 이것이 조작임을 알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작다. 오히려 되게 풍자를 통해서 사회를 비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예컨대 예를 들어 광고 중에서도 이렇게 뉴스의 형식을 사용했다라든지 뭐 이런 광고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디스인포메이션이라기보다는 패러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 조사하더라도 패러디와는 좀 구분돼야 되겠죠.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한다면 패러디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거꾸로 양이 늑대의 탈을 쓰면 어떨까요? 네. 또는 뭐 너구리라든지 물개가 네, 양의 탈을 쓰고 그 안에 있는 거죠. 너구리나 물개가 뭐 양을 잡아먹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무언가 현실을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일상적이었고 되게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패러디죠. 자, 디스인포메이션, 허위 조작 정보의 또 인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현재 화면 첫 페이지 그대로 왔습니다. 네, 화면 첫 페이지에 제가 많은 정보를 담았습니다. 네, 디스인포메이션의 인적 개념이라고 한다면 오보가 있겠습니다. 오보. 네, 잘못 보도되어진 거죠. 이것은 영어로는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미스라는 말이 우리 미스테이크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죠. 실수인 건데요. 이것은 의도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비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이런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미스인포메이션이 범람하는 사회도 제대로 된 미디어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 미스인포메이션은 디스인포메이션처럼 아주 악랄하고 교활한 어떤 의도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작게는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점에서는 언론에서의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이 팩트 체크나 이 게이트 키핑이 제대로 안 된 점에서 이렇게 보도되었을 때 생기는 미스테이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트루스 이 공동체를 파고든 늑대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죠. 뭐 예컨대 언택트 문화, 그리고 경제활동 축소와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제 모르는 포스트 트루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스트 트루스라는 것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시대를 지났다라는 거죠. 이제는 무엇이 진실인지 가늠하기 어렵고, 내가 내린 진실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2016년에 나타난 표현인데요. 이 포스트 트루스는 사실은 그 심리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사람들이 믿게 되는 확증 편향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것이 거짓이라고 그 증거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증거들을 갖다 붙여서 거짓도 진실처럼 생각하고 또 거짓을 진실처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는 사실은 이런 포스트 트루스뿐만 아니라 확증 편향의 어떤 그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문제점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인포데믹입니다. 인포데믹이라는 것은 인포메이션과 에피데믹, 전염병의 합성어인데요.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일파만파 번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제가 구글 트렌드에서 이 코로나라는 키워드로 몇 가지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그 정보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정보가 양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 그저 반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보가 양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은 그 정보의 질적인 하락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즉, 정보가 양으로 많아지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는 믿을 수 없는 정보들, 그냥 막 생산되고 만들어진 정보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SNU 팩트체크,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의 팩트체크 연구소에서 이번에 리서치를 한 결과인데요. 국내 언론의 코로나19 관련 정보 검증 결과, 즉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팩트체크 보도를 한 그 팩트체크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판정을 전혀 사실 아님 또는 대체로 사실 아님, 이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떠돌아다니는 소문들의 거의 대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거나 대체로 사실이 아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에 떠돈 코로나19에 관련 정보 출처를 살펴보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가 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밴드입니다. 밴드 같은 경우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라기보다는 폐쇄형 커뮤니티로 봐야 할 텐데요. 이 밴드 같은 곳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가 굉장히 비슷하거나 어떤 상황이라든지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주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특히나 많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정보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SNS, 무엇보다도 그 파급의 속도가 아주 빠르죠. 이 SNS에서 많은 정보가 다녔다는 것을 여기서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한번 왔는데요. 저희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드라이기를 켜고 이렇게 겉옷을 막 이렇게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도 이런 카톡이 하나 왔었습니다. 네, 슈네보거드 김희진 총장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이 있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되시지요? 간단한 소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에 가장 약합니다. 온도가 30도만 되어도 활동이 많이 약해지거나 죽습니다. 따라서
어느 집에나 있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세요. 헤어드라이기는 온도가 70도나 90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바이러스가 모두 죽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실행하셔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이게 그 바이러스가 한참일 때 이제 막 확진자가 막 이렇게 증가할 때 돌아다녔던 메시지입니다. 카톡뿐만 아니라 밴드, 그리고 심지어 저희 그 학교 선생님들의 단톡방에도 어떤 선생님께서 이거를 올리시더라고요.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김은영 선생님도 이 문자를 네, 받으셨다고. 그 뒤에 이렇게 공식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춘해보건대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총장 명의를 도용하여 네,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전해지고 있는 이 예방수칙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알려드립니다. 네, 어,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다는 거죠. 물론 이게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은 악영향은 되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로 인해서 뭐 선거의 결과가 뒤바뀐다든지 누군가가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건 아니죠. 누구나 조심하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졌던 이유는 사람들의 두려움에 기반했던 거죠. 그런 두려움에 기반했다라는 것과 또 이 전문가의 의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취약성과 이런 부분들을 관찰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배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독물로 소독할 수 있다는 문자도 있었고요. 참기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좋다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아주 많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떠돌아다녔고요. 지금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믿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이 취약성, 전문가의 말이라면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카톡에서 누군가가 이런 내용들을 퍼서 나르면, 아, 그렇구나. 아무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이 취약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묻는 어떤 문화,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그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미디어 교육 중점학교 운영을 했었고요. 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그 청소년 체크톤을 기획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이호숙 선생님도 여기 들어와 계신데, 저희 그 텔미텔미라고 이호숙 선생님과 함께 제가 전에 있던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 마을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장면입니다. 이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한 아이가 이 학교 앞에 횡단보도 건널목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겁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6학년짜리의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전화를 해서 네, 저는 누구인데요. 목소리에 떨림이 가득해요. 네, 저는 누구인데요. 저희 학교 앞에 그 횡단보도가 없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물론 물었던 거긴 한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떨리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물어봤거든요. 뭐 언제쯤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또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다행이었던 점은 그 직원이 되게 귀찮아하지 않고요. 아주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이건 이래서 없고 나중에 예산이 세워지면 꼭 그 학교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아이에게 전달을 해주고 아이가 그 전화를 끊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또 그 떨림 뒤에 오는 그 이렇게 뿌듯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묻는다는 것의 어떤 용기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그 언론재단과 체크톤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네, 이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게 그 전문가 데스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전문가 데스크라고 해놓으니까 학생들이 무서워서 잘 안 오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가서 괜히 내가 뭘 모르는 거, 네, 이런 게 좀 들통이 나서 이렇게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또는 혼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몇몇 아이들이 쭈뼛쭈뼛거리면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 물어봄의 시작이 계속해서 전파가 돼서 몇 명이 물어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막 질문을 해요. 그때 허위 정보 중에 하나로 그 후쿠시마 방사능과 관련된 주제의 그 허위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었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전문가들과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방사능 유출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허를 찌르는 그런 이야기까지. 전문가들이 되게 깜짝 놀랐다는 그런 후일담을 전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묻는 어떤 용기 또는 물을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제공되어 있지 않았나, 제공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회, 바로 이런 사회가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견뎌낼 수 있는 강한 사회라고 믿고 있고요.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질문을 허용하는지,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질문하는 법이나 질문할 줄 아는 용기를 가르치고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수능 같은 시험을 보면 이렇게 내용 읽고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을 고르죠. 주제 찾기, 뭐 내용 찾기, 빠진 내용 추론하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이고 이제는 이렇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질문을 던지면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읽기 교육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즉 비판적인 리터러시를 우리가 길러주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지며 읽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렉시오 만찰리스는 폴리티팩트라는 세계적인 그 팩트체크,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팩트체크 그 단체입니다. 이 폴리티팩트의 대표인데요. 이 알렉시오 만찰리스가 그 유네스코에서 나온 저널리즘, 페이크 뉴스 앤 디스인포메이션이라는 핸드북에 이 팩트 체크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놨는데요. 그 중에 신호등 읽기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을 읽을 때는 중요한 것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으라고 이해가 되죠. 사실은 중요한 것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은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서는 뭐 필요한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그것이 도움이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이 빨간색은 팩트 체크 될 수 없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팩트 체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없거나 좀 아리송한 문장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주황색. 초록색은 팩트 체크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즉 글을 읽으면서 좀 의심이 되거나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들은 초록색을 그으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제가 아주 유명한 기사를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만한 그 한겨레의 기사인데요. 네, 사실 제대로 팩트 체크 없이 이 기사를 내놓았죠. 네, 이 글을 보면요.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겐지스 강에 관한 이야기다. 겐지스는 다른 강처럼 정화 능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세균을 죽여 부패를 방지하는 광물질로 가득 차 있다. 겐지스에서는 콜레라균이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죽는다. 네. 자,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초록색, 팩트체크 할 만한 내용들을 밑줄 그을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겐지스강에서 콜레라균이 몇 시간 내로 죽을까? 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먼저 나무 위키를 찾아봤는데요. 이 위키피디아는 사실은
정보의 신뢰성은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수정해가면서 완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원래는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으나 1817년 유행하면서 전 세계로 퍼졌다. 아니, 아까 전에 보면 이 겐지스강은 세균을 죽여 부패하는 광물질로 부패를 방지하는 광물질로 가득 차 있고 콜레라균이 3시간에서 5시간 안에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무위키에서는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고 1817년 유행하면서 전 세계로 퍼졌다고 되어 있었어요. 충분히 의심이 되는 내용이죠.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하이퍼링크가 달려 있는데 이 링크를 타니까 어디로 넘어가냐면 WHO가 나왔습니다. 국제보건기구죠. 여기 사이트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도 보시면 이 겐지스 강 유역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졌다라는 내용의 이 콜레라에 대한 히스토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나무위키도 있고 WHO도 있지만 제 팩트체크의 근거로 뭐를 삼는 것이 좋겠습니까? 훨씬 더 단단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WHO의 이 증거를 채택해서 앞에 있었던 그 기사는 바로 거짓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검색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필터링할 수 있는, 찾아보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허위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카톡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생님들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초록색을 밑줄을 긋고 찾아보고 싶으십니까? 어떤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약해지거나 죽을까? 이 내용도 네, 한번 찾아볼 만한 내용일 것 같고요. 헤어드라이기는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적일까? 이 내용도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30도 이상의 온도에서 약해지거나 죽는다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해요. 바이러스는 고온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고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고온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헤어드라이기로 옷의 온도를 높인다. 그래서 70도, 80도까지 높여서 죽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된 내용이 없고요. 저의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아갔는데 헤어드라이기를 통해서 이렇게 막 바람이 날리면 오히려 그런 바이러스가 더 퍼지게 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질문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질문도 스스로 던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헤어드라기가 바이러스를 죽이는데 효과적이다? 이 부분에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김나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에서는 지금 안 걸려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사실은 근데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참 이 창궐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지금 다시 뭐 30명, 40명, 50명 이렇게 확진자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단순히 온도만 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느냐 또는 사멸되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볼 수가 있고요. 팩트체크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원 데이터를 찾아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언론 보도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 보도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의 관점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팩트체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팩트체크의 결론을 내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SNU 팩트체크가 가장 대표적인 팩트체크 단체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6개의 단계로 내리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 아님, 대체로 사실 아님.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저는 판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코로나가 뭐 30도 이상에서 약하다라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대체로 사실 아님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봤어요. 절반의 사실 같은 경우에는요, 50-50예요. 그래서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주로 찬반의 어떤 대립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갈 때,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들은 절반의 사실이라는 그 판정을 내리는 것도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절반의 사실과 함께 판단 유보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이 판단 유보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할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라든지 또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자라든지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 미세먼지가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심해지는 건지 중국 탓인지 이런 것들 또 이 지구 온난화가 그냥 어떤 지구의 어떤 그 주기적인 어떤 기온의 변화가 아닌가 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주 과학적인 리서치가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판단 유보를 내릴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SNU 팩트 체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6가지 판정 기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에 나왔던 폴리티 팩트라는 것은 팩트오미터라는 마찬가지로 이 6가지의 결과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 팬츠 오브 파이어 이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불 속에 바지 뭐 이런 뜻인데요. 네, 거짓말, 완전 새빨간 거짓말 이런 뜻이에요. 어떤 그런 표현인데 이제 이렇게 지금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SNU 팩트 체크도 물론 폴리티 팩트를 참고한 거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면 이런 계기판 모양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보면 이게 GIF 파일로 돼 있어서 이 표시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색깔이. 그래서 뭐 true와 mostly true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기도 하고요. 결론을 내린 것은 언제든지 그것은 잠정적인 결론이지 변할 수도 있다.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 개념을 알려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트 트루스라고 했죠. 지금 내린 결론은 사실은 타임라인에 따라서 시간이 변화되면 어느 순간엔 그것이 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진실도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기보다는 잠정적인 결론이고 이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항상 달라질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피노키오 그림의 개수로 표시를 합니다. 이 피노키오라는 부분이 저는 학생들에게 되게 재밌게 다가갈 것 같아서요.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 이번에 EU에서는 EU 카운슬 그 EU 그 공의회에서는 EU vs 바이러스라는 해커톤 대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 피노키오의 코 길이를 가지고 나타내는 척도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 피노키오를 이용해서 팩트체크 수업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팩트체크의 원칙의 제1원칙은 발언자에게 묻는 것,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요청이나 정보 공개 청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사실인지 아닌지 가릴 수 있는 것을 검증해야 될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8월에 서울 평균 기온은 얼마나 높았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주관과 관련이 있는 거죠. 조사의 출처가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도 무척 중요합니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거고요. 또 증거는 눈에 띄는 객관적인 자료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이 나무 위키도 물론 충분한 증거, 좋은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WHO 같은 국제기관의 이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했었습니다. 네, 익명의 사람을 믿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김철수 씨에 따르면 요게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누구인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게 O. 그리고 이웃주민 김모 씨, 요거는 사실은 부정확한 자료죠. 여기 장면이 뒤바뀌었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정정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의 출처를 독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육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있는데요. 팩트체크의 수업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잠정적인 결론에 대해 함께 대화하기. 모든 진실은 현재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결론일 뿐이에요. 자신이 팩트체크한 진실이 잠정적인 결론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토론할 줄 아는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수업을 하실 때 결론을 내리고 판정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학생들이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에 대해서 너의 생각은 어때? 너의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줄 아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팩트 체크 수업의 어떤 목적과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메논이라는 사람에게 메논이라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요. 덕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메논의 이 질문에 대해 소크라테스는 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메논, 현명한 당신이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소? 가르침을 좀 주시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역으로 했다고요. 그래서 메논이 남자가 가진 덕은 이것이고 여자가 가진 덕은 이것이고 정치인은 이런 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군인은 이런 덕이 필요하고 막 이런 설명했어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군요. 잘 듣고 있다가 뭐라고 이제 반론을 했냐면 당신이 말한 거는 덕의 종류에 대해서 말한 것이지 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 아닐까요? 메논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 말을 하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또 다시 반론을 합니다. 네, 바로 이런 식의 어떤 그 반어적인 기법들을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메논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에게 알미라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을 알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팩트체크의 수업에 있어서도 학생들과 어떤 이것이 진짜야라고 막 가짜 뉴스를 에 대해서 팩트체크한 결론과 증거들을 막 쏟아부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십시오. 너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뭐라고 생각해? 그거는 어디서 봤니?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다 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내가 증거가 좀 부족하구나. 어디서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되묻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실천했더라고요. 이런 방법들도 아주 좋은 수업적인 대학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인데도 제가 짧게 전달 드린다고 네, 드렸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